장관 후보자가 과거 상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한 데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잦은 사퇴할 뜻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범법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국민은 없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해 적폐청산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특검 수사 등에 참여했던 현직 검사 4명을 국정원에 파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법적 책임이 가려지지 않았다며 사과를 거부해왔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업체 3곳이 갑자기 가격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값을 내리겠다고 나섰습니다. 공정위가 BBQ 치킨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자 가격 인상을 철회하기로 한 겁니다. 선글라스를 차 안에 보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여름 찜통 같은 차 안에 선글라스를 보관하면 렌즈 코팅막이 갈라져 시력을 약화시키고 눈 건강에도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던 어린이가 같은 반 학생 4명에게 발로 밟히고 야구방망이로 맞았습니다. 학교 측은 의도적으로 폭행한 가해자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어린이 가운데 재벌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던 40대 남성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은 뒤 숨졌습니다. 테이저건에 맞아 숨진 건 국내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90대 할머니를 폭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할머니 얼굴에 심한 멍이 들었는데 요양원 측에선 치매 증상이 심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2.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 뉴스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소식부터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과 가족의 부적절한 행위를 후회하고 또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첫 소식 윤나라 기자입니다.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고개부터 깊이 숙였습니다. 지난 1975년 상대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며 사죄를 구했습니다.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았습니다. 학칙 위반으로 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던 아들에 대해 대신 용서를 구하면서도 퇴학에서 징계 수위가 낮춰지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부모로서 청원의 말씀을 드린 것이올 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 후보자는 허위 혼인신고 사건은 거듭 반성한다면서도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 이후의 제 삶이 학자로서 글쓴이로서 살아온 제 인생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안 후보자는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을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를 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이렇게 안경환 후보자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자격 논란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혼인신고처럼 법을 어긴 게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맡을 수 있냐는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계속해서 박현석 기자입니다. 입장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은 영상 녹화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허위 혼인신고 자체가 범법 아니냐는 지적에 안 후보자는 당시 형사제재로 이어지진 않았다면서 만약 형사제재를 받았다면 법무부 장관은 될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고문을 통한 과거 음주운전 경험 고백에 대해서도 적발되진 않았던 만큼 문제될 게 없다며 장관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다는 점을 유난히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다른 부처도 아닌 법무부 수장으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허위 혼인신고의 경우 사문서 위조, 사인 등의 위조, 부정 사용 등의 범법 행위라는 겁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당시에는 운 좋게 모면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애초 국립서울대 교수도 될 수 없었다며 검찰 개혁을 말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고교 때 간신히 퇴학을 면한 아들이 서울대 수시 모집으로 입학한 배경을 놓고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교 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서울대 수시전형 합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논란거리들이 꼬리를 물면서 안 후보자가 과연 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야당은 범법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국민은 없다면서 안경환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부실한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선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반응은 이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야3당은 안경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사상 역대 최악이라며 사퇴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비뚤어진 선관념으로 분노를 유발하는 것도 모자라 사기 혼인신고 전력까지 역대급 부적격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청문 요청안을 열어볼 필요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도 비판할 만한 정도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혼인 문서를 위조하고도 당시 안 후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데 대해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야당의 화살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게도 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두 수석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불행의 길로 앞장서 인도하는 비서관일 뿐입니다. 특히 안 후보자와 사제지간인 조국 수석이 부실 검증을 넘어 특혜 검증을 했다며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야3당이 한 목소리로 공동전선을 이루면서 오늘로 예정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도 불발됐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일단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면 돌파를 택했던 강경화 후보자 때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청와대와 여당 움직임은 남승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파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문회까지 해보자는 게 원칙 아니겠느냐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검증을 지켜보고 난 뒤 여론 동향을 보겠다는 뜻으로 최종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임명 강행을 택했던 강경화 후보자 때와는 기류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밝혀지면 지명을 철회하면 되는 일이라면서 사실상 퇴로를 열어놨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청문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부적격 후보로 결론 나거나 국민 대다수가 안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결심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던 여당에서도 오후 늦게 첫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표현은 굉장히 절제되고 적으신 분이지만 국민의 마음을 읽어내는 분이다. 당 대표로서의 입장, 이번에는 지켜보겠다. 한 의원은 지금 누가 대놓고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겠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청문 결과를 지켜본 뒤 안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할지 아니면 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로 정리할지 이번 주말 여론의 향배가 관건입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허위 혼인신고 문제는 11년 전에 안경환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될 때도 사전검증을 거쳤던 내용인데 이번엔 청와대는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안경환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당시 사전 검증 땐 허위 혼인신고 문제에 해명했는데 이번엔 지명 전엔 질의가 없었다고 안 후보자는 밝혔습니다. 다만 며칠 전 질의가 와 소명했는데 2006년 당시 자료가 청와대에 없는 걸로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도 불법 혼인신고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증이 충분치 않았다는 건데 안 후보자가 처음은 아닙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청와대가 친척집이라고 했던 위장 전입 아파트가 이화여고 전 교장집으로 밝혀졌고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은 임명 뒤 열흘 넘게 일하다 과거 품행 문제로 하차했습니다. 인수위 기관이 없다 보니 인사검증 체계가 완비되지 못한 점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인사 시스템과 인사검증 매뉴얼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히 정부를 구성하는 데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검증을 이유로 개인 판결문을 떼보는 건 불법이라며 청와대가 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 후보자가 민정수석은 물론 대통령과도 각별한 인연이어서 검증이 상대적으로 무딘 게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여성관 문제를 놓고 국회에선 여성 의원들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남성 중심의 정치 문화를 바로잡겠다는 원칙보단 당의 이익과 전략에 따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권란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돼지 흥분제 파문에 민주당 선대위 여성본부는 바로 홍 후보의 일침을 가했습니다. 성범죄 가담 경험을 자랑 삼아 밝힘에 따라 원천적으로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났다. 이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여성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바뀐 지금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몰래 혼인신고, 왜곡된 성관념 논란에 대해 야당 측의 항의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분노 유발자 안경환 후보자. 돼지 발정제는 조족지혈입니다.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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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사실 확인이 먼저라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또 단편적인 사실보단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의 한 여성 중진위원은 개별적으로 문제의식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고 있지만 여야가 바뀐 만큼 표출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여성 의원 30% 법제화, 내각 30% 여성 입각 같은 이슈에선 여성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당리당략에 따른 움직임 때문에 그동안 남성 중심의 정치 문화를 바꿔보고자 했던 여성 의원들의 노력이 흐려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곧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활동을 시작하는데 정예 검사들이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F의 조사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정원이 다음 주 초 공식 발족할 예정인 적폐청산 TF엔 현직 검사 4명이 참여합니다. TF는 국정원 감찰실장에 임명된 조남관 서울고검 검사가 주도할 예정입니다.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조 검사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근무 당시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에서 사망한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역시 TF에 참여할 감찰 지도관에는 특수수사통인 부부장급 검사가 내정돼 조 실장을 보좌합니다. 해당 검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국정원장 법률보좌관과 연구관으로 국정원에 파견돼 있던 기존 검사 2명을 교체한 뒤 이들도 TF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소속 이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소속 김모 검사가 내정됐습니다. 일선 검찰청 1개 부서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그것도 최정예 검사들로 적폐청산 TF를 꾸린 셈입니다. 재조사 대상은 민간인 사찰, 정치 및 선거 개입, 간첩 조작, 종북몰이 등 문재인 대통령이 처벌하겠다고 공약한 4대 공안범죄에 해당하는 사건들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NLL 대화록 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등 10여 개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TF에선 파견 검사들을 중심으로 수사에 준하는 재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곧바로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어제 고 백남기 씨의 사인이 외인사로 고쳐진 데 이어 오늘은 경찰이 고인과 유족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책임이 드러나기 전에는 사과할 수 없다던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11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투병 끝에 지난해 9월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경찰은 법적 책임이 가려지지 않았다며 사과를 거부해왔습니다. 사람이 다쳤거나 또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이 백 씨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다음 날 경찰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 발생 1년 7개월 만에 나온 경찰의 첫 공식 사과입니다. 살수차 시연까지 하며 과잉 진압을 부정했던 경찰은 앞으로는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수압을 15바에서 13바로 낮추는 등 운용 지침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은 그러나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한다. 그리고 왜 이렇게 사과가 늦어졌는가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리고 저희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면 조사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는 등 사실상 재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이번 일로 경찰은 물론 서울대병원도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면 어땠을까요? 남주현 기자가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을 돌아봤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건 지난해 9월입니다.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은 게 알려지면서 병원 안팎이 들끓었습니다. 유족들은 분노했고 전국 의과 대학생들의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결국 서울대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병사라고 적은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이를 바꿀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망진단서 작성은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걸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좌고 우면, 지지부진한 행보는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뒤인 11월에야 주치의였던 백선아 교수를 보직 해임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뒤 사인을 바꿨습니다. 국내 최고라는 서울대병원이 정권 눈치 보느라 잘못을 바로잡기까지 264일이나 걸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전 정권의 눈치를 봐서 그걸 바로잡는 것이 이렇게 오래 걸렸다라는 것이고요. 백선아 교수 그리고 서창석 병원장은 해임돼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대병원은 앞으로 의사 한 명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 생길 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외부 위원과 법조인 등이 참여한 의사 직업윤리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3개 업체입니다. 이 업체들이 오늘 갑자기 가맹점들과 상생을 하겠다며 치킨값을 전격 인하하거나 인상 계획을 철회하는가 하면 심지어 올렸던 가격을 환원시키기로 했습니다. 가격 인상에 불가피하다고 한 게 얼마 전인데 왜 이렇게 태도가 돌변한 걸까요?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킨 업계 빅3 중 먼저 가격 인하를 선언한 건 BHC 치킨입니다. 일단 한 달간 한시적으로 대표 메뉴 3종류의 값을 1,000원에서 1,500원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피해가 확산될 경우에는 인하 시기를 추가 검토해서 연장할 계획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교촌치킨이 이달 말로 예고했던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했고 최근 제품별로 2차례에 나눠 가격을 올린 BBQ도 인상 전 가격으로 환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쇄신을 통해서 좀 생생하는 길을 먼저 모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상황 변화가 있었나요, 그 사이에? 소비자 신뢰 회복이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저희가 판단했던 거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엔 말 못할 속내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최근 가격을 올린 BBQ를 상대로 가맹점에 갑질한 의혹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가자 치킨 업계가 백기투항한 겁니다. 여기에 양계업계마저 비싼 치킨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서는 등 악화된 여론도 부담이 됐습니다. 결국 치킨 업계의 가격 인상은 없던 일이 됐지만 그동안 비용 절감 노력 없이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했다는 비난은 여전합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한여름 같은 날이었죠. 서울의 기온은 올 들어 가장 높은 32.7도까지 올랐고 올해 첫 폭염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안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렬한 햇살에 아스팔트가 끓어오릅니다. 양산을 들고 종이로 머리를 가리고 햇볕을 피하기 바쁩니다. 도심 분수대는 어린이들 물놀이터가 됐습니다. 시원한 물속에서 뛰어놀면서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시원하고 아주 행복한 하루가 된 것 같아요. 서울 경기와 충청, 호남과 경남 서부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가뭄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살수차로 물을 뿌려보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물을 더 모으기 위해서 저수지 준설 작업도 해봅니다. 내일도 서울의 기온은 32도, 다음 주엔 최고 33도까지 올라가는 등 당분간은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년 같으면 제주도까지 북상했을 장마전선은 아직도 중국 남부에서 일본 남쪽 해상에 걸쳐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금요일쯤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 비가 지나겠지만 본격적인 장마는 더 늦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안영인입니다. 요즘 같은 날 운전할 때면 선글라스가 필수인데 혹시 선글라스 차 안에 보관하시나요? 선글라스 보관함이나 계기판 앞, 아니면 컵홀더 주변, 그리고 잠깐 두는 거라면 여기 대시보드 위에 두는 분도 계신데 한여름 찜통 같은 차 안에 선글라스를 놔두는 게 찜찜하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눈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한지연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한강공원 주차장.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대 2시간 동안 차를 세워놨더니 차량 내부 온도가 56.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한증막과 같은 수준입니다. 햇볕을 바로 받는 대시보드 커버 위는 72.7도까지 올랐습니다. 선글라스를 잘 놓는 계기판 앞 온도는 56.5도, 내장된 선글라스 수납함 내부 온도도 54.1도에 달합니다. 선글라스가 혹시 열에도 약한 걸 알고 계셨나요? 빛에도 강한데 열 때문에 변형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열에 무너진다는 거는 조금 의외네요. 한여름 90도까지 오르는 찜통 차 안에 선글라스를 놔둬도 괜찮을까? 섭씨 70도에서는 20분이 지나자 렌즈 코팅막에 균열이 선명합니다. 섭씨 90도에선 6분 만에 거북등처럼 코팅막이 갈라졌습니다. 방막 코팅이라고 해서 열에 아주 취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안경 렌즈에는 아주 치명적이다. 눈에도 치명적입니다. 렌즈 코팅막에 균열이 생기면 깨진 틈으로 난반사되거나 심하게 굴절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안경과 달리 선글라스를 쓰면 동공이 커지기 때문에 눈에는 더 나쁩니다. 수정체가 망막에 자외선이 닿게 되면 수정체는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고 망막에서는 황반변성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차 안에 선글라스를 두지 말고 꼭 둬야 한다면 조수석 쪽 수납함이 그나마 낫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던 초등학생이 같은 반 학생 4명에게 발로 밟히고 야구 방망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폭행한 가해자들은 없다. 가해자로 지목된 어린이 가운데는 재벌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피해 어린이 부모는 이런 배경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유모군은 2달 전 있었던 수련회에서 담요를 갖고 혼자 텐트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반 아이 4명의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깔아놓으면서 팍 하고 팍 이렇게 됐어요. 한 명은 유군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담요를 잡고 다른 2명은 야구 방망이와 나무 막대기로 또 한 명은 무릎으로 폭행했다는 게 유군의 증언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울었어요. 너무 심하구나 이러고. 유군을 폭행한 4명은 또 밤에 물을 찾던 유군에게 바나나 우유 모양 용기에 담긴 물비누를 우유라면서 마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군은 이 끔찍했던 경험을 엄마에게 털어놨습니다. 엄마 나 죽을 뻔했어. 애들이 담요 씌우고 나를 막 때렸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유군은 강한 충격을 받을 경우 근육세포가 파괴돼 녹아버리는 횡문근 융해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은 담요 위에서 뛰고 방망이로 때린 건 맞지만 밑에 유군이 있던 건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요는 얇은 홑겹이었고 담임교사도 처음에는 아이들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스스로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 번만 눌러봐도 사람 있다는 걸 알 텐데 알면서도 했다라는 게 제 마음이 어머니 저도 한 명의 남자아이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있는 줄 알고도 누구는 계속 밟았어요. 하지만 조사는 지지부진했고 급기야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것으로 지목됐던 어린이가 가해자 명단에서 빠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모든 아이들 진술서에서 빠져있어요. 손자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재벌 손자라 이렇게. 재벌 총수의 손자와 유명 연예인의 아들이 가해 아동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유군의 엄마는 조사 결과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 교장의 말은 이런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우리도 그 변호사를 써가지고 빈틈없이 대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애 데리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번 일 끝나면 어떻게 아이를 이런 학교에다 보내시려고 하시겠어요. 학교를 징계하는 거는 교육청이 아니에요. 법인 이사장님이에요. 교육청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 아동들에게 아무런 처분도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도 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고의로 폭행을 한 게 아니라는 가해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과하고 화해하도록 노력하라는 권고 대상에서조차 재벌 총수의 손자는 빠졌습니다. 누구 집 자식이고 어떤 유명한 사람의 자식이기 때문에 보호받고 그리고 진실이 이렇게 감춰지고 특히 이제 이 아이들을 선도하고 지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학교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원칙에 따라 내린 결론이며 피해 아동의 부모가 재심을 청구한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던 40대 남성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숨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고압의 전기가 흐르는 테이저건을 맞고 숨진 건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KNN 정기형 기자입니다. 어젯밤 경남 함양군의 한 병원입니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이상 증세를 보여 실려온 남성이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조현병 치료를 받아오던 44살 이모 씨는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낫과 삽을 들고 집안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감당이 안 되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이 씨의 대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혈관에서 뛰쳐나오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약 3m 거리에서 발사된 테이저건에서 나온 2개의 침이 오른쪽 배와 팔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자기 타인의 생명, 신체 방어에 적합하여 저희 경찰에서는 부득이하게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제압하게 되었습니다. 테이저건에는 순간적으로 5만 볼트 전압의 전기가 흐릅니다. 테이저건을 맞은 뒤 숨진 것은 우리나라에선 첫 사례입니다. 테이저건으로 맞아서 사실 사망을 한 건지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사망을 했는지는 저희들이 좀 더 부검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고. 유족이 과잉 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진압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성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육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는데
친언니의 장례를 치르고 오던 70대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차들이 순서대로 정지 신호에 멈춰섭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흰색 차량이 앞선 차들을 들이받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29살 장모 씨가 사고를 낸 건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가해 차량은 내리막길을 지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가해 차량이 가장 먼저 추돌한 택시입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 뒷바퀴는 운전석까지 밀려 들어왔는데요. 소방대원들은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차량 일부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 차량에 받친 택시는 다시 경찰을 들이받으며 6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60살 김모 씨와 경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71살 박모 씨가 숨졌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박 씨는 두 딸 사유와 함께 친언니의 빈소에 조문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큰딸하고 엄마는 뒷자리에 앉고 신경을 돌아가지고 큰딸도 많이 다쳤어요. 돌아가신 할머니 언니가 사망해가지고 거기 문산 갔다가 남양주 집 가는 길이었어요. 경찰은 장 씨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음주운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체열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요즘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매장들입니다. 주로 미용이나 위생, 또 건강 관련 상품을 팔아온 대기업 직영점들입니다. 최근엔 골목 상권을 지탱하는 음식이나 생활 잡화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자 영세 상인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홍대 앞에 있는 복합스토어입니다. 건물 1, 2층을 다 쓰는데 화장품을 주로 파는 1층의 약 30%를 식품 매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편식부터 음료, 과자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2층의 메이크업 체험 공간에다 가방 같은 잡화 진열대까지 갖춰 작은 백화점을 방불케 합니다. 아무래도 한 곳에 몰려 있다 보니까 좀 여기 오면은 뭐 요새 유행하는 것들 좀 빨리빨리 들어오는 것들이 한 번에 그런 것들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가성비 좋은 국내외 미용 상품 인기에 힘입어 최근 4년 새 복합스토어 숫자는 3배 가까이 늘었고 8년 뒤엔 시장 규모가 2배 넘게 커진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들이 늘면서 CJ와 GS에 이어 최근엔 롯데와 신세계그룹이 복합스토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터미널 등 공공장소는 물론 주택가 역세권까지 매장이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모든 매장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이들 대기업은 밤 늦게까지 운영하면서 인근 소비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복합스토어의 판매 품목이 동네 슈퍼나 가게와 겹치고 있다는 겁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지만 복합스토어는 신규 업종이라는 이유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산업의 한 축을 대기업의 모든 계열사들이 점령하고 골목의 모든 상점은 업종과 업태를 불문하고 생계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골목 상권을 보호할 상생의 정부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처음으로 재판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법정에서 20분 넘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말을 아꼈습니다. 국정농단 모른다는 입장 아직 유효하십니까? 법정에서 충분히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들어서자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자 준비한 종이를 꺼내들고 이례적으로 길게 읽어나갔습니다. 우선 대통령 전화에 대비해 안방, 통근 차량, 화장실에까지 메모지 등을 두고 대기해가며 일해왔는데 조선일보의 처가 땅 관련 기사 이후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강남역 땅으로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해 기소됐다며 특검과 검찰이 사건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표적 수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혐의 역시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장의 종결 독촉을 받고서야 5페이지 정도 남은 부분을 정리하면서 24분간의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내내 변호인과 상의하거나 헛웃음을 짓는 등 변론에 적극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증인으로 나온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는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97살 할머니가 폭행을 당했다면서 그 가족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KNN 황보람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부산의 한 요양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침상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붙잡고 이불을 덮어 씌운 채 누릅니다. 할머니가 발버둥 쳐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다시 몸부림치는 할머니를 제압하듯 눕히고 침대에 묶어놓습니다. 97살 김모 할머니는 얼굴 등에 심한 멍이 들었고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부상을 입은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3시간 가까이 강압적으로 재우려 했다고 말합니다. 케어를 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요. 좋은 마음이었던지 나쁜 마음이었던지 간에 그런 케어가 있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누가 그 부모가 저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해당 요양원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얼굴에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밤에 소리를 지르시고 나 이제 배가 조금 심하세요. 이 선생님들이 불안해는 거예요. 이것도 밤에 정신이 날 것 같아가지고 시끄럽고 하니까 그래서 우선은 거실에서 같이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가족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CCTV로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제 행사에 참석해 남북 간 철도를 잇는 21세기형 아시아 실크로드를 제안했습니다.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이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취임 뒤 첫 국제 행사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아의 평화에서 차지하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힘줘 말했습니다. 끊어진 경의선 철도를 이어 남북 철도를 건설한다면 고대 실크로드처럼 아시아의 교류와 통합에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남과 북이 철도로 연결될 때 새로운 육상, 해상 실크로드의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제 6.15 기념 식사에 이어 남북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걸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영내 환경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물적, 인적 기여도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전체 전력의 2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사용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출범을 주도한 중국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논란 이후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에둘러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에 대한 미국 의료진의 검사 결과 1년 전쯤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식중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북한에 억류되기 직전인 지난해 초 오토 원비어가 활짝 웃으며 북한 아이들과 함께 눈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지 사흘째 MRI 측정 결과 원비어는 뇌 조직에 광범위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he blood supply to the brain is inadequate for a period of time, resulting in the death of brain tissue. 가혹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외상의 흔적도 북한이 주장한 식중독의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뇌 손상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 받은 MRI 사진으로 볼 때 지난해 4월 이전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원비어를 돌려보냈다는 입장이지만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관광차 북한에 갔다 혼수 상태로 돌아온 데 대해 미국 내 여론은 싸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로 전화를 받은 원비어의 아버지는 아들이 마지막 입었던 재킷 차림으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Anger that he was so brutally treated for so long. We went for 15 months without a word from. 월스트리트 저널은
왜 미국은 북한 여행을 금지하지 않는가라며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에 대한 송환 조치 등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분간 북미 관계는 경색 국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성과연봉제 채택을 이유로 각 기관에 지급된 성과급은 환수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수진 기자입니다. 개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밀어붙여 지난해 6월까지 119개 모든 적용 대상 공공기관이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시행 여부를 각 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조나 직원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한 만큼 사실상 폐기된 겁니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지만 제도를 도입한 기관엔 성과급 같은 당근을 주고 그렇지 않은 기관엔 인건비 동결이란 채찍질을 하면서 전 정부가 속도전을 벌인 게 화근이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성과연봉제 채택을 이유로 각 기관에 지급된 총 1,600억 원의 성과급은 환수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 1,600억 원을 전액 환수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대신 맡은 업무에 따라 임금의 차이를 두는 직무급제 등을 대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가뭄 속에 기온까지 크게 올라가면서 낙동강 중하류 녹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문을 일부 개방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대구시 달성군 우곡교 아래 낙동강 중류입니다. 유독성 남조류 알갱이가 잔뜩 떠올라 밀려다닙니다. 이처럼 강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곳에서는 유독성 남조류 사체가 썩어 고약한 냄새마저 풍깁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녹조류가 두터운 층을 만들었습니다. 물을 퍼보니 말 그대로 녹조 라떼입니다. 낙동강 물환경연구소가 달성보 일대에서 측정한 남조류 개체수는 지난 8일 밀리리터당 7만여 개체에서 12일 26만여 개체로 늘어났습니다. 나흘 만에 4배 가까이나 급증한 겁니다. 근처 도동서원 앞 낙동강 본류 곳곳에서도 녹조띠가 발생하는 등 수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낙동강 강정고령보는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창녕 함안보는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달성보와 합천보, 구미보에는 수질 예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가뭄과 함께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면서 조류 정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남조류 오염이 심한 강정보와 달성보에선 초당 6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일건 방류로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장시적으로 전면 개방, 유속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녹조 저감 효과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뭄철 농업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수문을 더 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SBS 송선준입니다. 런던 아파트 화재 사흘째입니다. 하지만 아직 몇 명이나 숨지고 실종된 사람은 몇 명인지조차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자가 100명이 넘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안타까운 사연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배재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칼리는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거리로 나섭니다. 주차된 차에, 빈 벽에, 보이는 곳마다 친구 사진이 담긴 포스트를 붙입니다. Jessica's a 12-year-old vibrant young girl who's going to be turning 13 next month. She's a lovely little girl with a bubbly personality. And we're just worried and concerned about. 시리아 난민 출신인 오마르는 이번 화재로 형제를 잃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를 헤치고 어저께 도착한 런던에서 대학까지 들어갔지만 눈앞에 닿은 듯한 새 삶은 화마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He said, why you left me? He said, why? I didn't leave. 사고 발생 사흘째로 접어들었지만 당국은 붕괴 위험 등으로 제대로 된 수색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 확인된 사망자는 여전히 17명이지만 실제 사망자 수는 1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We do believe that number will sadly increase. And from our colleagues within the health service, there is still a number of people who are receiving treatment in hospital. 더운 날씨에 수색 작업이 늦어지면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주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시신이 수습돼도 훼손이 심해 신원조차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도 상당수에 달할 거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리는데 형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성 넘치는 작은 책방들을 구경할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책을 직접 처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와 가보시죠. 도서전의 웬 텐트일까요? 관점을 좀 달리하는 것만 가지고도 되게 좋은... 옆 텐트도 엿들어 볼까요? 둘 중에 뭘 더 좋아하세요? 작가가 직접 상담을 통해 책을 골라줍니다. 저의 성향을 고려하셔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받았어요. 사연을 보내면 마치 약처럼 시를 처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와닿고 울컥했어요. 출판사 부스만 가득했던 예년의 도서전과 달리 올해는 전국의 소문난 작은 책방 20곳도 참가했습니다. 책방 주인이 띠지를 직접 쓰는 걸로 유명한 괴산의 숲속 작은 책방, 주인 대신 돈통이 있는 무인 서점, 시인이 운영하는 시 전문 서점, 여행 서점, 고양이 서점, 헌책방 등 말로만 듣던 곳들을 맛보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점에 가면 주인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책도 고르고 이럴 수 있다는 걸 조금 경험할 수 있으니까. 서점과 출판사들은 베스트셀러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지만 놓치기 아까운 책들을 소개합니다. 도서전을 통해 독자들은 내가 미처 몰랐던 책, 나에게 맞는 책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SBS 조지현입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서울은 올 들어서 제일 더운 하루였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32.7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외 충청과 호남 곳곳으로도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됐는데요. 이 더운 날씨는 주말 내내 이어집니다. 계속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고 남부지방, 특히 광주의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은 동쪽에서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20도, 한낮 기온은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덥겠고 동해안 지방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큰 날씨 변화는 없습니다. 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후보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요일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